안녕하세요. 키아리 애청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Bonjour tout le monde, bon fête et Merry Christmas. I wish all of you a Happy New Year too. Je suis très content de vous présenter enfin comment j'ai appris le français et ended up obtaining the levels B2 au test TEFAK et TCF2. Dans cette vidéo, je vais faire de mon mieux pour partager non seulement comment j'ai appris le français, but also insights on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n general. It's because I hope that everyone who watches this video will find value and gain insight, peu importe la langue que vous apprenez. Okay, without further ado, on y va! 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 나오는 특정 앱, 방송국, 웹사이트 등은 실제로 제가 모두 유용하게 활용한 것이고요. 광고비나 커미션 등을 받고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Oh, how I wish I did, huh? 이러한 앱, 방송국, 웹사이트 등에 대한 정보는 영상에서 다 소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글 덕스로 별도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을 보시다 보면 제가 자료를 받는 방법을 언급할 거니까요. 그 방법에 따라 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또한 저보다 영어, 불어 실력이 훨씬 뛰어난 분들이 많은 걸 잘 알고 있고요. 제 언어 능력이 그다지 뛰어난 편도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도 이런 영상을 찍게 돼서 뭔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도입부 때 제 발음 억양만 들어보셔도 뭐 대충 견적 나오죠. 그래도 적지 않은 나이에 언어를 통해서 영주권까지 받은 경험을 공유를 하면은 단 몇 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큰 마음을 먹고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언어 공부 관련해서 다른 고수분들이 노하우와 팁도 댓글로 공유해 주실 수 있다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불어를 공부하고 퀘벡에서 영주권을 딴 타임라인을 간략하게 한 페이지로 정리하고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나이에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불어 공부를 시작했고요. 한국에서 기초 문법과 회화를 뗐습니다. 당시 퀘벡주 PEQ 유학 후 이민의 소위 국민 코스는 이랬습니다. 하나, 어학원을 최소 10개월 이상 끊어서 학생 비자 1년을 받는다. 둘, 추후 1800시간짜리 불어 직업학교로 진학한다. 셋, 직업학교 졸업 후 CSQ를 신청한다. 불어 B2 성적표는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아니면 그냥 신청한 후 인터뷰 보거나 인터뷰가 운 좋게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2016년 당시 캐나다 퀘벡 PEQ 유학 후 이민을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요. 어학원 등등을 알아보는 도중에 유학원과 이주공사들은 하나같이 캐나다 현지 불어 어학원을 최소 10개월 이상 끊으라고 권장했습니다. 이들이 제시하는 이유야 두 가지였죠. 첫째는 이 정도 공부해야 B2 레벨에 도전할 수준이 된다는 주장. 두 번째는 최소 10개월을 끊어야지 학생 비자가 1년이 나온다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은 사실이었고요. 논리도 충분히 타당했죠. 체류 기간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첫 번째 주장은 절반만 진실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민자가 어학원을 길게 끊으면 끊을수록 업체에 떨어지는 커미션이 많아지기 때문에 업체는 최대한 일정을 길게 가져가는 게 좋은 거죠. 저는 공부도 공부지만 학생 비자 1년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이들 말대로 10개월을 끊는 쪽을 생각을 했지만 제 배우자가 6개월만 끊자고 말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캐나다 이민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어학원 끝난 후 칼리지 직업학교 중에 어느 쪽으로 진학할지도 정하고 가능하면은 속전속결로 끝내자는 전략이었죠. 저도 그게 맞는 말 같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완전 초보 상태에서 불어 어학원에서 불어로 불어 기초 문법과 회화를 배우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기초적인 문법과 회화는 모국어로 배우는 게 훨씬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완전 처음부터 캐나다 현지 어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B2 레벨을 취득한 사람들도 제 주위에도 엄청 많아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훨씬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 2017년 말에 캐나다 몬트리올로 들어온 후에 불어 학원을 6개월 다녔고 학원은 중급 레벨로 직행해서 2개월 만에 최고 레벨로 올라갔고요. 해학 점수는 캐나다 입국 1년 만인 2018년 말에 취득해서 퀘벡 주정부 영주권 인비테이션인 CSQ 취득 필수 요건 중에 하나를 완성했고 1년 정도 후에 보험용으로 TCFQ 점수도 만들었습니다. 한편 캐나다 이민을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영어권 주 유학 후 이민도 생각을 해서요. IELTS 아카데믹 시험도 미리 봐봤고요. 두 번 봐서 오버all 7.5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C1 레벨 베이스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어 공부를 시작하기 유리했던 건 사실이죠.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공부 과정을 그냥 얘기하면 제 배경을 약간 오도하는 셈이 되니까 미리 알려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영어 베이스가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영어 베이스가 없어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외국어 학습의 핵심이 뭔지를 알고 이거를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생활 패턴을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 핵심은 바로 I로 시작하는 단어 iWord입니다. 이 영상의 전체적인 테마이자 불어는 물론 언어 학습의 핵심이 되는 말은 immersion, 즉
몰입입니다. 캐나다 초중고등학교 시스템에 대해 아시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분들께서는 프렌치 이머전 스쿨 이런 명칭에 익숙하실 겁니다. 학생이 특정 언어에 적절한 수준으로 노출되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환경 내에서 학습하고 생활하게 함으로써 언어 학습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준 네이티브급으로 발전한 기회를 주는 거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학습 수단과 콘텐츠에 정말 빠르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전 세계 어디에 살든 인터넷만 있으면 이런 이머시브한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을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조성하고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자연스럽게 공부하면 특히 초보 수준일 때 덜 헤매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은 저에게 맞는 방식이었고요. 모든 사람에게 100% 맞는 방식은 아닐 뿐더러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더더욱 아닐 겁니다. 많은 노력이 들어갔고 돈도 시간도 상당히 많이 썼으니까요. 다만 제가 공부한 방식을 공유해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식을 정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영감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이 영상은 제 몫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이 타임라인 전체에 깔려있는 것이 바로 이 이머전 환경이었습니다. 표의 디테일을 잘 보시면요. 학원, 언어교환, 온라인 회화, 미덥, 오프라인 세션 같은 말들이 보이시죠? 이게 전부 다 이머전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위해 프렌치 이머전 환경을 조성하고 그 환경에서 공부한 과정을 시기별로 알려드리고요. 제가 각각의 학습 수단을 활용한 방법과 저만의 팁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불어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한 거는 학원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학원을 가는 대신 순수 독학으로도 기초 문법은 충분히 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학원을 끊은 이유는요. 체계적으로 기초를 다지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강제로 학원을 가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바쁜 일상 속에 공부를 뒷전으로 할 게 뻔히 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이민까지 준비하느라 바빠서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기 합리화나 하고요. 저 자신을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일주일에 2번 퇴근 후에 1시간 반 동안 학원 수업을 듣고 나중에 수준이 조금 오르고 나서는 토요일에 하는 짧은 독해 클래스도 추가했습니다. 당시 퀘벡 PEQ는 말하기, 듣기, B2 레벨만 있으면 됐지만 저는 언어 실력을 탄탄히 갖추려면 상당한 수준의 읽기, 쓰기가 필수라고 확고히 믿습니다. 문법이나 어휘는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쓴 높은 수준의 글을 읽으면서 이해하고 쓰는 연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훨씬 효율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독해 수업도 시작했고 결과적으로는 B1 언저리 수준의 읽기 실력까지 캐나다 가기 전에 쌓았습니다. 기초 수준에서 활용했던 앱, 라디오 방송, 팟캐스트 등등은 이 영상 후반부에 하나로 몰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당연하지만 해당 언어를 연습할 기회를 찾는 일과 원어민을 실제로 접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서비스의 발달로 이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했는데요. 하나는 온라인 회화 수업, 하나는 언어 교환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표 하나로 간략하게 요약을 했으니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쭉 읽어보세요. 하나하나 설명 안 할게요. 잘 보셨죠? 네, 전자는요. 온라인 회화 수업은 쉽게 구할 수 있고 수업료 가격대도 다양합니다. 불어를 예로 들면 프랑스 파리 교사 출신 선생님과 알제리 또는 모로코 출신 일반인 대학생 선생님의 수업료는 몇 배씩 차이가 나게 되죠. 언어 교환은 시작하기가 진짜로 어렵습니다. 좋은 파트너를 찾으려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합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파트너를 찾았는데 파트너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또한 대표적인 언어 교환 서비스들이 순수한 언어 교환 목적보다는 데이트 상대를 찾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좀 목적이 약간 변질되게 됐고요. 때문에 좋은 파트너를 찾기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좀 방어적으로 변하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파트너를 구할 수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언어 교환을 한 파트너를 2명이나 구했습니다. 언어 교환 서비스에서 파트너를 찾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건 회사 입사 지원 또는 데이트 상대를 찾는 것과 좀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언어 교환의 파트너를 찾고 유지하기 위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까먹고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뻔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 튜터는요, italki.com이라는 사이트에서 찾았고요. 언어 교환 파트너는 italki.com과 헬로톡 두 곳에서 찾았습니다. 지금 다시 가보니까 italki.com은 언어 교환 쪽은 아예 서비스 없앴고요. 온라인 튜터링에만 이제 집중한 것 같습니다. 두 곳 모두 사용법이 상당히 직관적이고 쉬우니까요. 저한테 설명을 그냥 길게 듣는 것보단 직접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언어 교환 팁으로 돌아갈게요. 첫째, 자신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개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배우려는 언어의 수준은 어느 정도고 관심사는 무엇이며 언어 교환을 하려는 목적과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프로필에 그냥 불어 초보입니다. 불어 초급 회화 연습을 하고 싶어요 라고 쓸 때와 이민 준비하려고 불어 회화를 연습하고 싶어요. 불어는 초보입니다. 영화, 축구, 요리를 좋아해요 라고 쓸 때 어느 쪽이 더 많은 관심을 끌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파트너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필을 성의 있게 쓴 파트너가 더 좋은 파트너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겁니다. 둘째,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하키 레전드이자 NHL 고트인 웨인 그레츠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 miss 100% of the shots you never take. 슛을 쏘지 않으면 절대로 골을 넣을 수 없다는 뜻이죠. 거절당한 걸 두려워하거나 상대방이 잘 맞지 않는 파트너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건 온라인 환경일 뿐이에요. 안 되면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말면 되는 거예요. 셋째, 내 모국어를 어떻게 가르칠지 고민하고 준비합니다. 한국어 문법이나 문장 성분 같은 걸 상대방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고요. 네이버, 구글, 유튜브 등 여러 소스를 찾아보면서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조사합니다. 내가 잘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상대방도 잘 준비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또한 요즘은 챗GPT 같은 훌륭한 AI 툴도 있으니까요.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좋을지 외국인한테요. 그런 거 물어보는 것도 좋겠죠. 제가 한창 언어 교환할 때는 이게 없었는데 지금 파트너와 서로 설명을 주고받을 때도 저 AI 툴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째, 언어 교환을 하게 되면 언어 교환 내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의 동의를 구하고 세션 내용을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 녹음한 내용을 들으면서 주요 내용을 구글 덕스로 정리해서 파트너도 함께 편집할 수 있도록 공유를 했습니다. 녹음한 걸 듣고 기록하면서 저절로 복습이 되고 내 발음, 억양도 들으면서 어느 부분이 잘 되고 어느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구글 덕스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찾아볼 수도 있겠죠. 시간과 노력이 좀 드는 편이지만 연습한 내용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상대방에게 정말 훌륭한 파트너라는 인상도 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언어 교환을 한 파트너가 2명이나 있었던 건 이것도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언어 교환은 돈이 들지 않는 게 큰 장점이지만 현지인과 친구처럼 인연을 만들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언어 교환 파트너는 내 실력이 좋든 나쁘든 실수하든 하지 않든 나를 평가하고 재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수하면 잘 정정해주고 실력이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면 진심으로 응원을 해주고 격려해주죠. 이런 면에서는 현지 어학원보다도 더 좋은 면이 있습니다. 어학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클래스메이트들 그들 간에 은근히 좀 저지멘탈한 분위기가 있는 거 아실 겁니다. 특히 같은 국적의 클래스메이트들끼리는 더한 면도 있어요. 그걸 느끼고 위축돼서 수업 중에 해야 될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좀 많이 용기를 잃는 경우도 꽤 봤고요. 언어 교환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외국어 하는데 울렁증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언어 교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머전 환경을 조성하고 그 환경을 스트레스 없이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취미와 관심사를 모두 그 언어로 즐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어 공부할 때 한국 드라마 대신 영어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어 뉴스 대신 영미권 미디어 뉴스의 사이트를 읽는 게 모두 이런 노력에 해당을 하죠. 불어는 배우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생각보다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영어에 버금갈 정도예요. 일단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가 프랑스에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요. 따라서 전 세계로 불어를 전파하고 외국인의 불어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물심양면에서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요. 국가 차원에서요. 영어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외국어로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인기 언어 중 하나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프랑스가 문화적으로 대단히 발전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문학은 말할 필요도 없고 영화, 음악 등도 모든 장르의 좋은 작품이 많고요. 심지어는 불어로 번역된 한국 웹툰 사이트도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이 프랑코폰들은 만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일본 만화도 불어로 번역된 게 엄청나게 많아요. 혹시 몬트리올 사신다면 도서관에서 우리에게도 친숙한 일본 만화들을 불어로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학습, 독학, 그리고 불어로 취미 활동을 즐기기 위한 컨텐츠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어를 한창 공부하던 시절에 활용했던 웹사이트들 여러 곳과 제 개인적인 취미 및 관심사와 연관이 많은 콘텐츠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학습 자료와 웹사이트도 더 많아졌을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자료도 확인하시고 혹시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자료 말고 다른 유용한 자료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취미활동 관련 컨텐츠는 음악과 영화만 소개해드릴 거고요. 분량 관계상 극히 일부만 소개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불어 최고라고 댓글 시작 부분에 적어주시고 뒤에는 자유롭게 원하시는 대로 평소처럼 댓글을 작성해주시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과 플러스 알파를 정리한 자료를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바일 앱입니다. 한국에서 처음 불어를 배울 때 통근기 지하철에서 짬을 내서 모바일 앱으로 불어를 연습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작은 목소리로 따라하면서 나름대로 발음 연습도 했죠. 제가 사용했던 앱은 두 가지였는데요. 누구나 아시는 듀오링고와 독일산 앱 바벨입니다. 듀오링고가 워낙 유명하니까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거예요. 가장 접근하기 쉽고요. 부담 없는 마음으로 약간 게임하듯이 시작할 수 있어서 언어 공부를 시작하기엔 최고의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뭔가 심도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벨이라는 앱도 사용을 해봤어요. 이거는 월별로 결제해야 하는 유료 앱인 게 좀 가장 큰 단점이지만 그만큼 콘텐츠가 좀 심도가 있는 편이라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유료라 근데 오래 쓰진 않았고요. 한국에서 몇 개월 정도 연습하는데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서
중에서 제가 실제로 봤던 내용은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아쉽네요. 유튜브에서 이런 앱들은 리뷰 영상 그냥 검색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요. 도움이 될 겁니다. 한편 저는 통근길이 편도 1시간이라 앱만 출창하기에는 좀 질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추가한 게 프랑스 라디오 방송과 불어 학습용 팟캐스트였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찾아서 들었던 방송은 프랑스 앙포라는 뉴스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24시간 내내 주요 뉴스를 반복해서 방송하는 곳이었어요. 화면에 보이는 건 안드로이드 폰용 앱인데요. 아이폰용 앱도 당연히 있고 웹사이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제가 불어 공부를 시작했던 당시는 현 프랑스 대통령인 에마뉘엘 마크롱이 처음으로 당선되던 그런 선거 시즌이 한창이라 잘 알아듣기 힘든 와중에도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프랑스 정치 상황에 대해 따로 찾아서 알아가면서 들으니까 완전 초보였던 시절에도 문장 전체는 아니어도 그냥 단어 몇몇 개가 귀에 꽂히더라고요. 이 라디오 채널은 인공적인 이머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에서 일할 때도 기회가 될 때마다 틈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국에서 만든 불어 학습 팟캐스트인 커피 브레이크 브랜치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영어로 진행하는 방송이지만 영어 자체도 워낙 쉽게 얘기해서 불어 기초 수준을 연습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죠. 많은 학습 팟캐스트나 유튜브 채널들이 그렇긴 하지만 주목적은 결국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 하는 자신들의 정규 학습 코스를 팔려고 홍보하는 수단이긴 하지만요. 이 팟캐스트는 그런 걸 감안해도 초보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 상당히 알차고 친절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또 다른 프랑스 방송인 프랑스 방키아트도 꾸준히 접하게 되었고요. 여기도 프랑스 앙포처럼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가 모두 잘 되어 있습니다. 한편 혼자 공부하거나 불어 공부를 하면서 참조했던 웹사이트도 여러 가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르꽁주게입니다. 이것도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이름처럼 불어에서 가장 까다롭고 헷갈리는 요소인 꽁주계종, 즉 동사 어미 변화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불어 왕초보와 불어로 논문을 쓰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항상 애용할 만한 곳이라 가장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프랑스의 파실이라는 웹사이트입니다. 디자인이 약간 20세기 말 느낌이죠. 참 상당히 보시면 첫인상이 디자인과 폰트가 충격적일 거예요. 하지만 생긴 것과는 달리 정말 수준 높은 웹사이트고요. 수많은 불어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이걸 다 보여드리기는 어렵고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연습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담겨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냥 직접 둘러보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르 프랑스 파실 아벡 AFE입니다. AFE, RFI는 라디오 프랑스 앙테나시오날이라는 방송국인데요. 여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프랑스어 학습 웹사이트입니다. 좀 전에 20세기 느낌의 사이트 프랑스의 파실과는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지만 다른 곳입니다. 여기도 학습용 자료로 많이 애용되는 곳입니다. 레벨별로 듣기, 말하기, 읽기 자료가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고 팟캐스트도 있고요. 스스로 레벨 테스트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애용했던 웹사이트인 떼베상크몽드 아팡드 르 프랑스입니다. 조금 전에 르 프랑스의 파실 아벡 에헤파이와 유사한 성격의 사이트인데요. 여기가 참 마음에 드는 거는 TESF 모의고사를 실제로 풀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TESF 리스닝 모의고사 화면입니다. 스피킹을 제외한 3개 영역을 다 연습을 할 수 있어요. 퀘벡 전용 시험인 TESFQ나 캐나다 연방 또는 영어권주에서 채택한 TESF 캐나다도 캐나다 버전으로 그냥 어레인지 되었을 뿐이지 시험 형식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연습하는 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이번에는 캐나다 사이트 넘어가죠. 캐나다 백과사전 웹사이트인 The Canadian Encyclopedia의 불어 버전인 랑시클로페디 캐나디엔입니다. 캐나다 역사, 사회, 문화 등에 관해 정말 방대하고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는 사이트고요. 읽기, 듣기 연습을 하면서 캐나다에 대해 배우는 데에도 도움이 큽니다. 영어와 불어를 모두 학습할 수 있는 곳인데다가 여기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적당히 알아두면 말하기 시험을 볼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캐나다 퀘벡주 초중 고등학생 학습용 웹사이트인 알로프로프를 소개합니다. 퀘벡에서 불어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이트인데요. 불어를 공부하는 외국인 성인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과목별로 자습용 자료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건 물론이고요. 이렇게 동영상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퀘벡 억양의 불어를 자막과 함께 볼 수 있는 게 정말 큰 장점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자세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시작 부분에 불어 최고라고 적어주시고요. 뒤에는 자유롭게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과 플러스 알파를 정리한 자료를 받아가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섹션에선 제 개인적인 취미 관련 콘텐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화보다도 음악을 훨씬 더 좋아하는 편이라 음악 관련해서 몇 시간도 혼자 떠들 수 있어요. 불어권 음악도 엄청나게 방대한 데다가 단순히 음악을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불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음악이 많습니다. 물론 철저히 제 취향의 음악을 소개할 거라 모두가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참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영화 음악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재생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마련한 자세한 자료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영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랑쌍디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화제이지만요. 이 단어가
영화입니다. 한국어 영화 제목은 그을린 사랑이고요. 이 영화의 원작인 희곡의 이름은 화염입니다. 시카리오, 한국 개봉명으로는 컨택트 인 어라이버, 그리고 듄 시리즈로 세계국급 감독의 반열에 오른 퀘벡 출신 드니 빌레브 감독의 출세작인 랑상디는 레바논 출신 캐나다 이민자로 몬트리올에 살던 한 여인이 사망하면서 쌍둥이 자녀에게 남긴 유언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충돌로 인한 레바논 내전이 빚은 비극적인 이야기를 몰입감 있게 잘 풀어낸 영화입니다. 또한 몬트리올에 사신 적이 있거나 살고 계신 분들은 익숙한 장소가 영화에 자주 나오는 것도 재미 요소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퀘벡 영화인데 이것도 본캅, 배캅이라고 합니다. 랑상디처럼 퀘벡 영화지만 장르는 완전히 다릅니다. 젠틀하고 지적인 온타리오 경찰관과 물불 가리지 않는 막무가내 다혈질 프랑코폰 퀘벡과 경찰이 어쩌다 보니까 한 팀이 돼서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경찰 버디물 코미디 액션 무비인데요. 퀘벡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이 배캅을 연기한 파트릭 위아라는 배우는요, 퀘벡주를 대표하는 배우가 됐어요. 이 배우가 출연한 다른 영화인 스타벅이라는 영화도 상당히 괜찮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퀘벡을 상징하는 두 가지 욕설인 따바낙과 껄리스의 활용법과 문법을 설명하는 장면이 특히 유명한데요. 영화 특성상 언어를 배우는데 딱히 큰 도움이 될진 잘 모르겠어요. 속어도 많고 엄청나게 빠르게 얘기하고요. 하지만 퀘벡과들의 거친 언사를 부담없이 재미있게 즐기기에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그 외에도 프랑스 영화 두세 개가 더 있는데 이거는 별도 자료에서 소개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불어 최고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이제는 제 전공 분야라 할 수 있는 음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할 뮤지션은 프랑스의 슬람 아티스트인 깡꼬 말라드입니다. 영어로는 슬램이라고 하는 슬람은 조금 생소한 장르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슬람 아티스트는 시인입니다. 자신이 직접 쓴 시를 음악 반주를 틀고 리듬감 있게 읊는 그런 장르가 슬람입니다. 이거는 저도 몰랐어요. 프랑스 음악을 듣기 시작하기 전까지는요. 이런 장르를 몰랐습니다. 이거는 그랑꼬 말라드의 아모헤알이라는 곡 가사의 일부입니다. 몬트리올에 와서 자신의 인상을 시로 쓴 거죠. 슬람이라는 장르는 얼핏 들으면 힙합이나 랩과도 상당히 비슷하지만 시 낭송에 초점이 맞춰진 음악이라 발음이 아주 명료하고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히 쓰는 단어도 수준이 아주 높고요. 저는 캐나다에 와서 어학원 선생님의 소개로 이 뮤지션과 슬람이라는 장르를 알게 되는데요. 듣는 즉시 광팬이 됐고 불어 공부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여름에 몬트리올 공연도 다녀왔고요. 공교롭게도 그런데 3주 뒤에 이 깡꼬 말라드가 몬트리올에 또 공연을 오네요. 마음 같아서는 가고 싶지만 참 아쉽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어차피 티켓은 이미 거의 매진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소개할 뮤지션은 메자이유라는 퀘벡 밴드입니다. 밴드 이름은 우리 조상님들이라는 뜻이에요. 퀘벡 한정으로 좀 국민 밴드의 위상에 있는 밴드인데요. 아일랜드 및 프랑스 민속 음악이 어우러진 퀘벡식 전통 음악을 현대적인 락으로 재해석한 음악을 하는 그런 밴드입니다. 노래 내용들도 대부분 퀘벡이라는 지역에 친화적이에요. 어찌 보면 일종의 퀘벡식 트로트 음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켈트 계열 포크 음악을 상당히 좋아하는 터라 이 밴드 음악에 바로 매료되고 말았어요. 메자위의 대표곡인 네제네라시옹의 가사 일부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가족의 좀 어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젊은 가족 구성원에게 꼰대질을 하는 내용인데요. 세대가 지나면서 가족의 가치가 희석되고 핵가족화, 개인주의화되어가는 현실을 한탄하면서도 오늘은 다 이렇게 즐겁게 모였으니까 원래 우리 퀘벡화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나게 춤추며 놀자는 그런 좀 훈훈한 내용의 노래입니다. 아파트나 콘도 방 개수를 세는 단위인 투아 에드미, 즉 3과 2분의 1부터 RRSP 등 캐나다 및 퀘벡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앨범 재킷들만 봐도 느낌이 딱 오지 않나요? 음악을 듣고 가사를 읽으면서 이렇게 퀘벡과 캐나다에 관해 저절로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뮤지션은 에밀 빌로도라고 합니다. 앞에 두 뮤지션에 비하면 나이도 좀 젊고 음악적인 영향력도 덜한 시내의 뮤지션이긴 하지만요. 천재성이 번뜩이는 인디 솔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프랑코폰 퀘벡과라는 정체성과 퀘벡식 프랑스어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낀다고 스스럼없이 밝히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노래할 때 퀘벡식 발음이 굉장히 드러집니다. 배트, 뿌네트, 배트처럼 모음에 악상스 콤플렉스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퀘벡식으로 이음절에 가깝게 일관적으로 발음하면서 이걸로 라임까지 맞춰요. 참 대단합니다. 가사는 상당히 재치있고 익살스럽고 좀 다크 유머가 넘칩니다. 완전 제 취향이에요. 이외에도 다른 많은 장르와 아티스트 노래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아시죠? 댓글에 불어 최고라고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무지하게 길죠? 연말 특집 정도로 생각해주시고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불어 공부한 경험을 공유하려는 마음도 있지만 옛날 생각하면서 대본을 쓰다 보니까 제가 거쳤던 과정을 디테일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공부 방법 자체를 소개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 아넥도트, 그러니까 일화를 쭉 그냥 나열하는 썰을 푸는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좀 내용이 부실하다고 생각 드신다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캐나다에 온 후 이야기만 남았는데 사실 캐나다 온 이후에는 별로 할 얘기가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그냥 어학원 열심히 다니고 한국에서 했던 그런 인공적인 이머전 환경을 그냥 똑같이 계속 유지를 하다가 시험 볼 때쯤 돼서 집중적으로 공부한 거 그것만 다르거든요. 이제 마지막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번 섹션 제목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저는 몬트리올에 들어온 이후에도 한국과 똑같이 인공적인 이머전 환경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원래는 안 그래도 될 줄 알았는데 들어오고 2-3개월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몬트리올 로컬들은 제가 불어 연습을 하는데 그렇게 협조해줄 생각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고요. 제가 그걸 바라는 것도 욕심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로컬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들 자기 할 일도 바쁜데 몬트리올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에도 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불어로 말하다가 조금만 버벅이면은 바로 영어로 전환합니다. 이게 이 사람들씩 친절이에요. 그럼 그걸로 대부분 그냥 게임 오버입니다. 영어로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어학원을 풀타임으로 다닐 때도 지하철과 버스에서 이전처럼 불어 라디오 방송이나 음악을 듣고 불어로 된 책을 읽고 뭐 그랬습니다. 언어 교환도 처음에 이제 정착할 땐 좀 쉬다가 자리 잡고 나서는 다시 시작을 했고요. 시험 공부는 아마존에서 떼우F 모의고사 교재를 사서 태팍 공부를 했고요. 제가 그안꼬 말라들을 소개해 줬던 그 어학원 선생님에게 따로 태팍 시험 튜터링을 조금 받았습니다. 덕분에 점수가 만족스럽게 나왔습니다. 나중에 떼스FQ도 비슷한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때는 온라인 튜터에게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CSQ 취득 이후에는 거의 불어를 쓰는 둥 마는 둥 해서 지금은 간신히 아마 배양 정도 되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공부하면 원래대로 돌아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단어량이 너무 떨어졌고 제가 나이도 이제 많이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어 능력 개발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영어든 불어든 어떤 시험에서도 자기 실력을 발휘하기 위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 이 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언어 실력이 늘어나는 과정을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그래프일까요? 이런 그래프면 이런 질문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렇다면 이런 그래프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레벨이 올라가면 갈수록 발전 속도가 느려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지도 않습니다. 언어 실력은 이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네, 계단식으로요. 일정한 정체기, 슬럼프기를 수시로 겪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 하고 실력이 올라갑니다. 특히 영어든 불어든 중급에서 고급 레벨로 올라갈 때 이 정체기가 좀 심하게 느껴집니다. 입문 레벨에서 배앙 레벨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걸리는 시간 및 노력과 배앙 레벨에서 배두 레벨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필요한 시간 및 노력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B1, 배앙까지 갔으면 한 절반 정도 온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멀게 느껴지죠. 그래도 배양까지 갔으면 그 뒤부터는 공부 요령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꾸준히만 해주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시험에서든 내 실력을 잘 발휘하는 방법에 대한 제 생각을 밝히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보캐블러리를 풍부하게 갖춰야 합니다. 듣기 연습을 아무리 해도 내가 모르는 단어는 10번 들어도 알아듣기 힘듭니다. 둘째, 기본과 펀더멘탈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급 레벨 정도 되면 소위 네이티브 필 나는 그런 컬러키얼 이디엄 또는 스트리트 랭귀지, 즉 구어체 수거나 슬랭 같은 걸 많이 배워둬야 좀 이렇게 네이티브처럼 느낌이 나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알아두면 좋겠지만 그거는 절대로 필수가 아니고 우선순위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언어의 주목적은 무엇보다도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입니다. 원활하게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남을 흉내내는 게 주목적이 아니니까요. 말하면서 기초적인 단어와 문법 성분만을 쓰지 않고요. 종종 고급 단어와 고급 문법을 틀리지 않게 섞어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말 유창하게 하는 중학생보다는 좀 말이 덜 유창해도 되니까 지적인 대화가 가능한 성인처럼 언어를 구사하는 게 더 좋다는 뜻이죠. 제일 흔한 예로 영어에서 very 플러스 형용사 대신 쓸 수 있는 고급 단어 목록 이런 게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수시로 볼 수 있어요. 영어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고급 단어를 적절히 섞어 쓰고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가정법 같은 중고급 문법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제대로 구사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제일 까다로워하는 불어 문법은 꽁지개정뿐만이 아니라 대명사 앙이나 이의 사용법 그리고 시송기프나 꽁디시오넬 같은 중고급 문법들입니다. 앙과 이는 건데 까다로운데 한국어에도 있는 말입니다. 앙은요 그거 몇 개, 그러니까 이미 어떤 사물에 대한 언급이 됐으면 그거 몇 개 이렇게 말하는 거 또는 그거 약간과 같이 개수나 양을 뜻하는 대명사고요. 이는 거기와 같이 장소를 뜻하는 이미 한번 언급이 된 장소를 뜻하는 대명사입니다. 영어로 치면은 뭐 some, there 이런 말과 의미상으로는 같지만 문법적인 용법과 문장 내의 위치 그리고 미묘한 뉘앙스가 달라서 외국인들이 이런 거 배울 때 기초문법인데도 상당히 고생합니다. 이게 기초문법에 속한다는 게 특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잘 못하면 내가 기초문법도 약간 못된 게 되어버리는데요. 시험관들은 다행히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까다로운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자유롭게 부담 없이 시험 볼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내 실력을 입증을 하고 점수를 잘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네이티브 필 얘기를 했지만요. 네이티브 필을 원하신다면은 이디엄이나 슬랭 같은 걸 배우시는 것보다는요.
약간 쉐도잉 같은 걸 하면서 네이티브들의 그 억양이나 발음을 최대한 따라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저는 쉐도잉은 너무 좀 괴로워서 개인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언어 교환 이제 정리하면서 그거 다시 듣고 읽으면서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하긴 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언어 학습자들이 쉐도잉을 추천하는 건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좀 검색을 하면서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주 긴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본 작성하면서 상당히 지쳤는데 영상 녹화하는 것도 장난이 아니네요. 원래 이거 영상 2개로 나눠서 하려고 했다가 연말이기도 하고 금요일 라이브 방송까지 예정해 놓은 상태라 이것까지 2개로 쪼개서 영상 2개 따로 만들면 둘 다 제대로 못하거나 시간도 못 맞출 것 같아서 그냥 눈 딱 감고 영상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의 끈기에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길었던 만큼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에게 참고가 잘 되었기를 바라드립니다. 올해 정규 영상은 아마도 이게 끝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옹베라 나중에 보죠. 캐나다 시간 27일 금요일 저녁에 일단 라이브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